어서 차키 주게! 안 됩니다. 이 차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세차장에 들른 재벌 회장,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려 하자 웬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회장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협박하는 이 청년을 무시하려 했으나 청년의 다음 말을 듣고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고장나 있어요. 오일도 새고 있고요.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재벌 중에 재벌인 대한그룹의 최태준 회장을 죽이려 하다니, 그리고 이 청년은 누구이길래 이런 것을 단숨에 알아챈 것일까요? 가진 것 없는 천재 청년과 벼랑 끝에 몰린 재벌 회장의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태준은 백미러를 힐끗 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던 경호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대한그룹을 이끌어오면서 몸에 밴 직감이 있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거였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그런데 페달이 스펀지처럼 푹 들어갔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빗길을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의 뇌리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민재, 어제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검찰에 그런 자료를 넘기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었죠. 태준은 그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섬뜩한 것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젠장. 태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드레일에 차체를 비비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어요.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재 짓이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모양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봐야 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클린업 세차장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준호는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포기한 지 1년.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삼촌의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추워. 그는 손을 비비며 세차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절뚝거리며 한 남자가 세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남자는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준호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차가 어디 있나요? 저기 도로변에 세워뒀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준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가드레일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차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차 밑으로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띠리리릭, 띠리리릭.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어릴 때부터 청각이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차 하부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GPS 추적기?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오일이 새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뭐가요? 차에 GPS 추적기가 달려있고 브레이크 라인도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빨리.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준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TV에서 봤던 그 얼굴, 대한그룹 최태준 회장이었어요. 혹시 최태준 회장님이신가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그 말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네요. 준호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세차장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태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저씨, 제 뒤에 계세요. 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생긴 것보다 세요. 준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부모님의 차를 덮쳤어요. 준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 후 삼촌이 준호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삼촌은 작은 무술 도장을 운영했어요. 준호야,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삼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정비소 할아버지. 그분은 준호에게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계를 다루는 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 정성을 들이면 기계도 내 마음을 알아준단다. 그 두 분의 가르침이 준호를 지금의 준호로 만들었습니다. 꼬마야, 비켜. 다치기 싫으면.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그럴 수 없어요. 뭐?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의 동작을 읽고 있었어요. 훅! 준호는 가볍게 몸을 틀어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준호는 세차 호스를 잡았습니다. 물을 뿌리며 그들의 시야를 가렸어요. 그 사이 태준을 데리고 세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준호는 태준을 정비도구함 뒤에 숨긴 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흩어져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차장은 그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탕! 그는 에어건으로 한 남자의 무릎을 쌌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남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천장의 파이프를 타고 이동했어요.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 남자의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툭! 남자가 픽 쓰러졌습니다. 저기 있다?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뛰어내리며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그의 발이 정확히 남자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퍽! 이제 남은 건 2명뿐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들은 칼을 꺼냈어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칼까지 쓰시네요. 정말 최 회장님을 죽일 생각이었군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주었습니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렌치로 칼을 쳐냈어요. 그리고 돌려차기로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너 뭐야? 그냥 알바생 아니었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바생 맞아요. 그냥 운동 좀 한 알바생. 그는 빠르게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으로 명치를 때렸어요. 흑!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세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태준이 도구함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자네는?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준호는 쓰러진 남자들의 휴대폰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이끌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제 오토바이 타세요. 낡은 오토바이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네는 어쩌고.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여기 주소예요. 준호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로 가세요. 제 삼촌 도장이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고맙네, 정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가세요. 준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태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시 세차장으로 돌아갔어요. 쓰러진 남자들을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크크, 넌 큰 실수를 했어, 꼬마야. 무슨 소리예요? 최민재 부사장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넌 이제 끝이야. 남자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김 반장님? 저 준호예요. 지금 세차장에 큰일이 났어요. 와주실 수 있어요? 김 반장은 세차장 사장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으로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최태준 회장님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김 반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평범한 하루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삼촌님이 말씀하셨잖아.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쓰러진 남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민재는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어떤 놈이 나타나서.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어떤 놈이든 상관없어. 내일까지 아버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부하는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24시간 안에 끝내. 탁!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어요. 완벽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의 뇌리에 3일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재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야.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지. 내가 해외에 만든 비자금, 로비 자금, 다 알고 있다.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30년 전 내 형이 죽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도 못 지켰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형? 그 죽은 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없애기로. 민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보안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박 실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IT 보안 실장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찾아내. 모든 CCTV를 뒤져. 하지만 회장님께서 위치 추적을 차단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 움찔했어요. 알겠습니다. 곧 찾아내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자 민재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버지,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삼촌의 무술도장.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도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준호의 삼촌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온기가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사하시죠? 자네 덕분에. 정말 고맙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제 어쩌실 건가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해. 민재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하고.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그래도 가야 해.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뭐? 임시 경호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회장님 경호팀은 못 믿으시잖아요. 태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눈빛이 단단했어요. 죽은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이쯤 되었을까요? 좋아. 자네를 믿어보지.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네요. 이런 차림으로는 못 들어갈 테니까요. 1시간 후,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삼촌이 빌려준 옷이었어요. 오, 제법인데? 그는 스스로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태준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회장의 위엄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자. 둘은 택시를 타고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서 내린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일한 회사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는군.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태주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준호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딩! 문이 열리자 비서실 직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부사장님께서 난리가 나셨는데요.
태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재는 어디 있나?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장실로 가지. 회장실 문을 열자 준호는 본능적으로 방을 훑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준호는 손을 들어 태준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러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미세한 전자음. 어제 차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밑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작은 도청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도청기예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해요. 준호는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화분 뒤에서 하나, 액자 뒤에서 하나, 소파 밑에서 하나, 심지어 전화기 안에서도 하나. 총 5개의 도청기가 나왔어요. 이런, 민재 이 자식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도청기들을 한데 모았어요. 이걸로 회장님의 모든 대화를 들었겠네요. 그래서 내 계획을 알았구나.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았네. 곧 가지. 그는 준호를 봤어요. 자네도 같이 가세. 내 개인 비서라고 하지. 네, 알겠습니다. 둘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 바로 옆자리에 민재가 있었어요. 아버지,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걱정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그래, 정말 걱정했나?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그의 뒤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이 뭐지? 한 이사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게 AI 자율주행 시스템 신제품 출시 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서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시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준은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이 보였어요. 자료를 보자. 화면에 복잡한 기술 도표가 떴습니다. 이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때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코드가 잘못됐는데. 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준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부분이요. 센서 인식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야간의 물체 인식률이 30% 떨어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아시오? 준호는 당황했지만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세 기술 고문이야. 계속 말해보게. 준호는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고쳐도 될까요? 그는 노트북을 받아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화면의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인식률이 95%로 올라갔습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우리 연구팀이 6개월간 못 푼 문제를.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야? 검증도 안 된 수정을. 검증은 됐어요. 준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는 화면을 바꿨어요. 국제학회 논문이 떴습니다. 3개월 전 MIT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똑같은 해결법이죠. 회의실에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놀랍군. 이런 인재가 어디 숨어 있었소? 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를 보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출시 연기할 필요 없겠군. 원한대로 진행하지. 하지만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검증이. 방금 검증했잖나. 더 필요한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시 진행에 동의합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계획이 또 어긋났습니다. 출시를 연기시켜 주가를 떨어뜨리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태준과 준호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더군. 어떻게 그런 걸 아나? 사실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좀 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혼자 공부했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자네 몇 살이지? 19이요. 우리 큰아들과 같은 나이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납치되어 죽었어. 몸값을 보냈는데도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만 바라보고 살았지. 하지만 태주는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맑은 눈을 보니 죽은 아들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사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일정과 개인 정보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 또 민재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시스템이 뚫렸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당분간 회사 밖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준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세차장이 아닌 태준의 집에서였죠. 거대한 저택의 손님방에서 눈을 뜬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현실일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 차를 닦던 평범한 알바생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형그룹 회장의 임시 경호원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준호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가정부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네, 회장님 아침 준비하려고요. 그건 제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태준의 건강검진 결과가 떠올랐어요. 고혈압의 당뇨 전 단계. 식단 관리가 절실했죠. 그는 현미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나물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네요? 김 씨가 감탄했어요. 삼촌이랑 둘이 살면서 배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7시 정각. 태준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자네가 만든 건가? 태준은 차려진 밥상을 보며 놀랐어요. 네.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태준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된장국 맛이. 왜 그러세요?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 비슷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는 이런 집밥을 못 먹어봤어. 준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태준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약통을 꺼냈어요. 약 드셔야 해요. 또 약이야?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준호는 물컵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을 건네기 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뭘 그렇게 봐?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바꿔치기 했을지.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준호의 단호한 모습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일정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실래요? 밖에? 네. 계속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둘은 평범한 차를 타고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안내한 곳은 작은 설렁탕집이었어요. 여기가? 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준호야. 오랜만이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근데 요즘 왜 안 왔니? 준호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좀 바빴어요. 설렁탕 2그릇 주세요.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이 나왔어요. 태주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 그렇죠? 여기가 진짜예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둘은 조용히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미안하네. 아픈 기억을 건드렸구나.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삼촌이 저를 걷어주셨어요. 작은 무술 도장을 하시는데 빚이 많아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대학도, 네, 포기했어요. 사실 의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준호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부모님처럼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꿈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준호야. 네,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왜 날 지키려 하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 같아서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봐.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누구죠? 민재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내세 경호원이다. 경호원? 이런 애송이가요? 민재의 눈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네. 얼마면 아버지 곁을 떠나겠냐고. 민재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꺼냈어요. 10억? 어때? 준호는 수표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10억? 삼촌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싫어요. 뭐?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팔려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억이면 되나? 100억을 줘도 싫어요.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네. 정말로.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밤 태준은 서재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앉게. 준호가 앉자 태준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자네를 내 아들로 만들고 싶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준호야. 난 이미 자네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태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죽은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 같았을 거야. 준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자네만 괜찮다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네. 어떻게요? 준호를 내 법적 상속인으로 추가해주게.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부사장님이 민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준호도 내 아들이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재의 사무실. 뭐? 입양이라고? 민재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네. 오늘 오전에 변호사가 왔다 갔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그 애송이가.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임스?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든지. 대가만 확실하다면. 민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 충분히 줄 테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그 애송이도. 그 무렵 태준의 집. 준호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사준 의공학 교재였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태준이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 그 호칭에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인사부에 얘기할게. 자네를 정식 직원으로. 정말요? 그럼. 그리고 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마.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벌떡 일어나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준호를 꽉 안았어요. 내가 더 고맙지. 나에게 다시 아들이 생겼으니.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재가 부른 해외 범죄 조직이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볼룸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파티였어요.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태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정식으로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태준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 태준이 작게 속삭였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준호의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위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준호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그룹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호 팀장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어요. 비상구 근처의 경호원들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태준의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왜 그러니? 뭔가 이상해요. 경호 배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불이 난 건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준호는 태준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손을 놓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인파에 휩쓸려 둘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 묻혀버렸어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필사적으로 태준을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스프링클러가 멈추고 비상등이 켜졌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준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경호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찾고 있나, 애송이?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배신했군요. 배신? 난 그저 진짜 주인을 따랐을 뿐이야. 경호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회장은 이미 멀리 갔어. 내가 다시는 못 찾을 곳으로. 준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을 찾는 게 먼저였어요. 준호는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혼란 속에서 보안실은 비어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세차장에서 혼자 공부한 해킹 기술이 지금 빛을 발했습니다. CCTV 영상을 되돌려 봤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직전의 화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태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들은 태준을 에워싸고 비상구로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짜 구급차다. 준호는 차량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CCTV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건설 중인 대한그룹 신사옥? 준호는 눈을 찌푸렸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60층 건물.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안녕, 준호야.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 걱정 마.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민재가 웃었어요.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무슨 소리야? 간단해.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는 살 수 있어. 입양을 포기하고 내 앞에서 사라져.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래. 그럼 아버지가 죽는 걸 지켜봐야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탕.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신사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건설 현장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더미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몸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주위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민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아버지를 놓아줘. 그럴 수 없지. 민재가 손짓했어요. 남자들이 준호를 에워쌌습니다. 넌 큰 실수를 했어, 준호야. 내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난 후회 안 해.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삼촌님, 할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준호는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퍽!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는 옆에 있던 철 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정비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도구는 손의 연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휙!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어요. 하지만 상대는 프로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무리 뛰어나도 숫자의 열쇠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남자의 발차기에 준호가 뒤로 밀렸습니다. 컥! 숨이 막혔어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일어났어요.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건설 자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시멘트 포대, 못이 박힌 나무 판자, 전선 뭉치. 준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는 전선을 잡고 휘둘렀습니다. 채찍처럼 사용하며 적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이 녀석? 한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시멘트 포대를 발로 차서 굴렸어요. 포대가 터지며 하얀 가루가 공중에 퍼졌습니다. 캑캑!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준호는 총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탕! 실수로 발사된 총알이 천장을 스쳤어요. 쏘지 마. 경찰이 올 거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떨어진 총을 발로 멀리 찼어요. 그리고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10분간의 격투 끝에 준호는 간신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치 않게 다쳤어요. 절반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인상적이군. 민재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가 손짓하자 새로운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젠장. 민재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총을 든 경찰들이 범인들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손 들고 엎드려. 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다리를 걸었어요. 쿵! 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자식?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민재를 붙잡았어요. 이제 끝이야. 형? 민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아. 둘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준호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너무 많이 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지켰으니까요.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혼란 속에서 몸을 빼낸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민재는 잡았나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쳤다고 들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어요. 위험해요. 가만히 계세요. 놓아주세요. 가야 해요. 준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진정해.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 경찰이 찾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도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한그룹 신사옥이 보였어요. 60층의 거대한 건물. 아직 미완성이지만 곧 완공될 예정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준호야.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었어요. 어디 있어? 신사옥 꼭대기야. 와봐. 마지막 게임을 하자. 무슨 짓을?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이 건물과 함께 모든 게 끝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한폭탄. 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것 같아요. 구급차가 급정거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것이었죠. 준호는 구급대원을 밀치고 뛰어내렸습니다. 준호야.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신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신사옥 앞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했어요. 멈춰. 들어갈 수 없어. 경찰이 막아섰지만 준호는 경찰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태준이 만들어준 특별수사관 신분증이었어요. 폭탄이 있어요. 비켜주세요. 경찰들이 당황하며 무전을 쳤습니다. 준호는 그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시스템을 차단한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전기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5분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에 뛰어 올랐어요. 6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재, 법적으로는 이제 그의 형이 될 사람. 하지만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까지 해치려 한 괴물.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60층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철골 구조물만 있는 휑한 공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왔구나. 민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요. 그만해. 이미 끝났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웃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죠. 끝났다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가 리모컨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아름답지 않니?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난 그림자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형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그놈만 생각했지. 살아있는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닥쳐. 민재가 소리쳤어요. 넌 뭘 알아? 며칠 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내가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비, 비, 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한장치였어요.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10분 남았어. 민재가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후면 모든 게 끝나.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힌 폭탄들. 너무 많았습니다. 10분 안에 다 해체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엘리베이터에서 태준이 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 왔어요? 위험해요. 너를 데리러 왔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그만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거짓말. 아버진 날 사랑한 적 없어. 그렇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난 너를 사랑했어.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민재와 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난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거리를 뒀던 거야.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태준이 민재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흔들렸어요. 그때 준호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달려가 민재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어요. 안 돼. 민재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시한장치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빨라졌어요. 5분. 준호가 외쳤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셋은 엘리베이터로 달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쿵. 일부 폭탄이 먼저 터진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안 돼. 준호는 비상계단을 가리켰어요. 계단으로. 하지만 계단으로 가는 길에 민재가 쓰러졌습니다. 날아온 콘크리트 조각에 다리를 다친 것이었어요. 아! 태준이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 가야 해. 하지만 민재는 걸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재를 등에 업었어요. 뭐하는? 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셋은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50층, 40층, 30층.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게다가 그도 이미 많이 다친 상태였죠. 20층에서 준호가 쓰러졌어요. 못 가겠어요.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터진 것이었어요. 준호야. 태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날 두고 가세요. 민재 형을 데리고. 안 돼. 태준이 소리쳤어요. 가족은 아무도 버리지 않아. 그는 준호를 부축하고 민재도 함께 끌었습니다. 10층, 5층,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뛰어.
셋은 마지막 힘을 짜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쿠가 과광. 등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태준과 민재도 무사했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 죽을 고비를 넘긴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민재는 경찰에게 순순히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릴게. 돌아올 때까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경찰차에 타기 전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동생.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형도 고생했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태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살아있구나. 그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붓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밤을 새운 것 같았죠. 아버지, 여기 계속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다쳤는데. 태준의 손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이 녀석아. 김 반장이었어요. 세차장 사장님이죠. 그의 뒤로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반장님.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울지 마, 이 녀석아. 남자가 그게 뭐니? 김 반장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 내가 회장님을 구했다며? 영웅이 따로 없네. 동료들이 와글와글 떠들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일주일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긴장했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 법원 가정법원 심판정.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준호 씨를 최태준 씨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탁! 판사봉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최준호가 되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고마워요, 아버지. 둘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멀리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최 회장님, 양자 입양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는 이미 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법적으로 확인한 날일 뿐이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임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한그룹은 의공학 연구소를 신설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리고 초대 연구원으로 내 아들 최준호를 임명합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한 임원이 반대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준호는 이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인사해라. 준호가 일어났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연구소로 갔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한 연구실. 꿈만 같았어요. 우와. 그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마음껏 연구해. 태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대학도 다녀야지. 입학 준비는 다 해뒀어. 정말요? 그럼. 낮에는 연구소, 저녁에는 대학.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주말 아침, 준호는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클린업 세차장. 어서 와, 준호야. 김 반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도 일하러 왔어? 그럼요. 전 여전히 여기 알바생인걸요. 준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벌 2세가 됐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세차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이 녀석 정말 특별해. 김 반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삼촌의 무술 도장이었어요. 삼촌, 준호야. 삼촌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가 봉투를 건넸어요. 도장 되찾는 돈이에요. 그리고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삼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이건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삼촌은 조카를 꽉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준호는 태준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중턱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준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태준도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드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의공학을 공부해요.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이번엔 될 거야. 그는 새로운 응급 의료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였어요. 성공이다. 그는 기쁨에 펄쩍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또 밤샜구나. 아버지, 드디어 성공했어요. 준호는 신이 나서 장비를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흐뭇하게 들었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알겠네.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민재가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대. 10년으로.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면회 가볼까요? 정말? 네.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교도소 면회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어요. 아버지, 준호, 잘 지내니?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네,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민재는 준호를 봤습니다. 연구소 얘기 들었어. 대단하더라. 형도 나오면 같이 일해요. 준호의 말에 민재는 놀랐어요. 나를 받아준다고? 당연하죠. 형이니까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태준이 말했어요.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둘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대한그룹 창립 61주년 기념식. 이번엔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축제였어요. 준호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 개발한 응급 의료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이 시스템으로 연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준호는 태준과 마주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누군가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씨, 세차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김 반장을 비롯해 모두가 와 있었어요. 축하해. 역시 우리 준호야. 준호는 그들과 하나하나 포옹했어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든 사랑받는구나. 그것이 준호의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그저 세차장 알바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준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일이 있었다. 위험했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아버지를 만났고 형을 얻었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세차장에서 배운 성실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새로운 시작. 아니, 이미 시작된 아름다운 여정이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어디선가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